아무튼 날짜를 미룰까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이걸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국회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미루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오붓한 분위기예요. 아무튼 네, 진행자가 있으니 시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하세요? 이제 시작할까요? 네. 그럼 해를 삼킨 아이들 출간 20주년 축하 김기정 작가와의 만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우리 지금 정말 오붓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시작했는데요. 알모책방 주인장 알모님이 주신 예쁜 크리스마스 기념 꽃핀과 장식을 하나씩 다정하게 꽂고 작가님은 오늘의 주인공 머리띠를 하고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춥고 또 시국이 좀 어수선한데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동화 작가 이양지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아시지만 그래도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작가님은 1969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셨고요.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출판사에서 일하시다가 동화 작가가 되셨습니다. 2002년에 바나나가 뭐예요로 등단하셨고 2004년 해를 삼킨 아이들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 창작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셨고요. 이후에 금두껍의 첫 수업, 박각시와 주락시, 명탐정 두덕시 시리즈, 마주 선생과 놈들의 방 시리즈, 빨간 여우 고제는 알고 있다, 박디엄이 노는 법 외에 무수히 많은 그림책, 역사책, 장편 및 단편 동화집을 쓰며 이 시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작가님 박수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제됐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작가님 지난 열흘 동안 나라가 정말 뒤집혔는데요. 내란 후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작가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북토크 위에서 오시는 길에 느끼신 소감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날이구나.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관장님부터 이 제안을 받고, 그래, 12월 14일 딱 그 동그라미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때쯤이면은, 지금 골치 아픈 이 원고를 탈고를 해 있겠지?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 상황에서는, 탈고는 못했고, 뜻밖의 이제 열흘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가볍고도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네. 여기가 일산이라서, 고양시라서 용인에서부터 오시느라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이 하셨죠. 7시 전에 출발을 해서 거의 3시간 정도, 이 정도면 가뿐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오셨는데요. 멋있다. 김기정 작가님 오신다고 하니까 또 이제 독자님들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를 삼킨 아이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20년을 맞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당시 무척 화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상 받으시고 어떠셨는지. 그때 분위기와 또 알모책방에서 20주년 행사 연단 연락을 받으셨을 때, 또 그때는 또 기분이 어떠셨을지 그때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때,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갓신인이었던 때라, 오로지 그냥 그 생각은 뭘 어떻게 쓰지? 작가들은 다 초기에 그런 고민 하잖아요. 그럴 때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해를 삼킨 아이들로 그 큰 상을 받았을 때는 좀 남달랐어요. 왜냐면은 그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좀 작가가 되기 힘들었거든요. 원래 법대생이다가 제가 이제 글 쓴다고 그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반대를 컸을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가 이 상을 받으니까 저한테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시상식장까지 처음으로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아, 네가 이러려고 작가가 되었구나. 그때 그 전까지는 작가가 된다는 거는 이제 조금 그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힘든 여정이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그 반대를 하시다가 첫발이 같은 그 이 작품을 쓰면서 나오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작가가 되라라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그 말씀과 함께 기억되는 작품이고, 책이 나왔을 때는 뭐 처음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또 독자들은 오히려 나중에 만났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나중에 만났고, 초기에는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데? 딱 이러시니까. 그래도 뜬금없이 잘 쓰는데 이래가지고. 아니, 작가니까 글을 잘 쓰는 건 당연한데. 네, 그런 말씀 하실까. 아직 부족한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그런 생각을 했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대학생이 된 독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딱 날 보던 이 책을 기억하고 몇몇 분이, 해를 삼킨 아이들의 작가로 기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학생이 된 독자를 보면서 시간이 흘렀구나 놀라게 했고, 더 놀란 거는 그 관장님이 20년이 됐습니다 하고 전화로 얘기하시고, 됐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했을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으로 20년 만에 해를 삼킨 아이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와. 표지를 20년. 저 원래 책 나오면 안 보거든요. 작가는 최종 편집본을 보내는 순간 끝이다. 딱 이 생각하고 늘 그냥 책이 어디 있는지 오면 그냥 주변의 사람들께 다 나눠주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나마 이 책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뒤져가지고 어제 처음 꺼내보면서 일단은 성년이 된 해를 삼킨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저 역시 20년이나 됐는데 난 뭐 했을까? 그냥 오로지 한 20여 년 동안 글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냥 한우물만 파왔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반이나 썼을까? 쓰고 싶은 이야기는 많거든요. 아직 그 곳간의 반 정도밖에 내놓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은 됐어요. 아직 쓸 게 많구나. 그런 정도. 하지만 20년이 되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네. 와,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질문 빠뜨렸으면 진짜 안 됐겠다는 생각이 들고, 20년 동안 해를 삼킨 아이들은 아버지처럼 선생님 곁에 되게 든든하게 서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직 반밖에 안 나왔다는데 너무 독자로서 기쁨을 느낍니다.
20년 동안 쓰셨으면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닌가요? 그 이상 작가로서. 어떤 일을? 책을 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저도 사실은 이 앞에 소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몇 권인지 세다 포기했어요. 사실. 세다 포기하고 그냥 왜 무수히 많은 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가님 너무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좀 제목에서 내가 이번에 해를 삼킨 아이들로 행사 준비해 라고 하니까 어린 친구들이 왜 해를 삼켰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서 내가 꼭 여쭤보고 올게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좀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으로 왜 제목을 해를 삼킨 아이들로 하셨는지. 그래서 머리말을 보면 작가님이 해를 꿈꾸겠는가? 해를 삼키겠는가? 라고 제목을 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니면 편집자님의 입김이 점점점. 조금은 제목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마땅히 지을 제목이 마땅치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첫 제목은 아주 단순했어요. 왜냐면 이게 조선 팔도 남쪽 이야기, 북쪽 이야기 다 통하는 거니까 제목은 처음부터 지었죠. 처음 제목이 뭐였냐면은 조선 아이들. 오. 좀 세죠. 네. 그냥 왜냐면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명칭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아, 조선 아이들. 그때는. 그러고 그걸로 그 제목으로 창비에 보내고 이제 그 그림 작업까지 계속 진행되는 순간 어느 날 편집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목이 좀 셉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마땅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날 밤에 생각하는데 한 가지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작가가 되기 전에 직장을 2군데 다녔는데 두 번째 직장을 다닐 때 1층 로비에 있던 그림 한 장. 그게 뭐냐면은 김기창 화백의 태양을 먹은 새라는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한번 다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냥 새가 있고 해를 삼켰으니까 태양을 먹은 새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또란 해를 품고 있는 새가 날아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그 2년을 다녔으니까 2년 다니면서 매일 보거든요. 왜 저 새는 왜 태양을 삼켰을까? 뭐 하려고 저러고 있을까? 2년 동안 그 생각을 했던 그 그림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아, 저게 좋겠다. 그래서 해를 삼킨 아이들로 했어요. 그렇다면 저 해는 뭐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 그 당시 드는 생각은 해는 하나의 뭐랄까 그 이데올로기 아니면 자기 앞에 닥친 시대 아니면 장애물 벽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심각하면 꿈일 수도 있겠고 딜레마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것을 깰 수도 있겠고 키울 수도 있겠고 다양한 처리 방식이 있겠는데 인간은 한 삶을 지속하는 순간 하려면은 어차피 그 해라는 것들을 삼켜서 소화하는 기간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깬다는 건 좀 과격하고 저는 그래 삼켜버려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살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고 어려운 제목일 수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만한 제목을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읽는 이들은 계속 궁금해해도 돼요. 해가 뭘까 하고 작가도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우리 같이 계속 궁금해 해보는 걸로. 자신의 해는 무엇일까? 맞아요. 그리고 해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 네.
와, 제가 돌아가서 꼭 어린이들한테 일단 잘 설명해 보도록 해가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럴 텐데. 일단 해를 같이 그리면서. 그러면 책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책은 10장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근현대사 10장면을 만날 수 있는데 인물들도 애기장수, 당금애기 이런 신화 설화 속 이야기들, 인물들, 그 돈도나리, 오돌독이 같은 민요 제목도 따셨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리랑 곡에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인물 하나하나가 다 매력이 넘치고 사랑스럽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궁금했던 건 작가님이 가장 신나서 써내려간 인물은 누굴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신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애정 있게 써내려간 네. 인물? 그건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 왜냐면 어느 놈을 이렇게 더 기마가? 사랑해 하면은 계속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른 인물. 그야 물론 큰이죠. 큰이. 큰인데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쓸까 처음 왜 잡았냐면은 그때 바나나가 뭐예요를 쓰고 네버랜드 미아를 쓰고 이제 세 번째 작품을 쓰는데 이제 뭐 할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쓰고 싶은 건 많고 순서를 막 뭘 쓰게 생각하는데 그때가 2002년 말이었어요. 그때 뭐 있었냐? 그해 월드컵이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다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저는 화면으로 봤어요. 그 현장에 나갈 수는 없었고, 왜냐면 이제 그때 큰아이가 어렸고, 둘째가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밖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화면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광장, 그 넓다는 광장에서 하나로 모이는구나. 해를 삼키는 아이들의 10장이죠.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게 너무 흥분되는 거야. 이것을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세상은 20세기잖아요. 또 우리나라 지난 100년이 굉장히 고단한 역사예요. 그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세 번째 작품은 100년의 역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어린이 주인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100년의 역사를 어린이 주인공으로 하면 완전 장편으로 하는 통으로 하는 건 어렵겠고 딱딱딱딱 끊어서 해보자. 첫 작품을 뭘로 할까? 끝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월드컵이라는 거 완성되어 있고 시작은 뭘로 할까? 계속 그때 복기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100년,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한번 머릿속에 계속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복귀하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통스러우면 작품 이야기도 슬픈 거야. 뭐, 밝은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작업, 과정을 한 5,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또 역사책을 다 뒤져봐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20세기는 뭐 고난의 역사인데, 왜냐면 일제 식민이지, 또 전쟁, 여러 가지 혁명, 항쟁, 이런 것들로 점철된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하나 소재로 하면은 눈물 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울고 살았단 말인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 지난 10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언제였냐면 이렇게 쓰려고 마음 먹었는데 머릿속에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화될 것인가는 막연하게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클래식을 좀 잘 듣거든요. 그냥 KBS 클래식 듣고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중에 5시에 국악이에요. 5시 딱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은 음악이 김용우의 풍구소리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서도소리거든요. 서도민, 황해도민이에요. 일찍이 제가 우리 국악도 여러 많이 듣습니다만 그 가락이 좀 처지는 가락들이 많았어요. 풍구소리요? 네, 풍구소리. 근데 풍구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야, 저 가락에 저 가락에 얘들의 이야기를 실으면 되겠다. 왜냐면은 남도민요는 좀 처져요. 가락이 쭉 슬픈 가락인데 저기 서도소리 같은 경우에는 씩씩한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것에다가 또 가사 또한 뭐냐면 그 당시로 얘기로는 페미니즘적인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여성들이 보니까 순간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사실 제가 시골에 살았지만 우리 그 7, 80년대 시골에서는 어떻냐면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버지들이 하는 게 뭐냐면 농사밖에 더 있어요? 그쵸. 또 하나 뭐 있냐면은 아침마다 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마누라를 두드리는 거야. 아이고. 오늘은 앞집, 내일은 적게는 옆집, 이렇게. 왜 아버지들은 맨날 왜 집안에서 저럴까? 제가 느낀 아버지. 어린 시절에.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린 우리들에게 다정한 말이라든가 어떤 손을 잡고 얘기한 그런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들을 다독였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들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있었는데, 고단한, 남성들은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고단한 이 시기에 그나마 지켜준 것들은 단단한 어머니들이 아니었을까? 저 여성성들이 아니었을까? 저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락은 풍구소리처럼, 뭐 여기서 틀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풍구소리처럼, 흥에 넘치는, 절대 구슬프거나 슬픈 가락이 아닌 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거로 실렸다. 그래서, 큰이라는 인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큰이를 통해서, 큰이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좀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네. 예, 동화에서 보니까 거기서 한번 가져오겠다 싶어서, 그래서 큰이를 내가 성공적으로 써야 그 다음이 나온다 생각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힘들고 또 고생을 했던 것들은 애기 장수 큰이를 써내는 거였어요.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작업 기간은 한 1년 정도인데 6개월 만에 많이 걸렸네요.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INTJ 중에 J경에 근데 INTJ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다 완벽해야 그 다음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이가 나올 때 딱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게 딱 해결되니까 이게 써지더라고요. 월드컵의 기운이 선생님한테 뭔가 그 작품 시작할 수 있게 뭔가 팍 뚫어졌다면 이제 풍구소리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어떤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이 글이 나가야 될 방향을 짚어준 것 같아요. 근데 월드컵이 정말 큰일을 하긴 했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큰이가 정말 좀 신화 속에서 걸어나온 인물처럼, 물론 애기 장수였지만, 그렇게, 성큼, 책 출발부터 그렇게 느껴졌던 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소름이 좀 많이 돋았거든요. 작가가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글은,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선생님 20년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20년 동안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 쓰기 가장 힘들었던 인물, 이것도 말씀하시기 힘드신가요? 쓰기 아니, 가장 다 힘들었던 힘들었어요. 쓸 때마다 힘드는데. 가장 빨리 쓰는 거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가장 빨리 쓰는 거는, 오돌떡이. 오. 그러니까 보통 이 작품들은 한 3일, 10편이잖아요? 10편인데 보통은 3일 썼어요. 오. 하고 나머지 한 3일 정도는 구상을 하고 3일 쓰고 한 열흘이나 보름은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오돌독이는 특이하게도 2시간. 근데 선생님 2시간 동안 아까 그 몰입도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돌독이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에 어떻게 끝나겠다를 만들어 놓지 않고 오돌독이 캐릭터만 세워놨거든요. 근데 쓰다가 캐릭터가 손이 이렇게 안 펴지는 거야.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해를 삼킨 아이들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썼어요. 이것을 제가 100년 동안의 역사를 그 당시에 제 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경험치로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100년의 역사를.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작가가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를 무당으로 설정을 했어요. 나는 영매 무당이다. 그리고 혼이 들어와서 나는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딱 이번 캐릭터는 누구야. 한번 말해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가는데 보통 한 3일 정도 걸린 거예요. 근데 오돌독이는 그거보다 최소 걸린 2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저도 딱 쓰고 그냥 누워서 잤어요. 쓰러져서 새벽에 딱 쓰러져서 잤는데 아내가 제가 늘 이 작업이 궁금했던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오돌독이를 보고 온 거예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랬다고 해서 제일 빨리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몰입도가 있었던 작품이 오돌독이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네. 쉽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낭독하다가 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일치된 제가 무당이 넋두리처럼 이렇게 막 굿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를 삼킨 아이들은 조금 제가 저 혼자는 판소리체라고 생각했어요. 판소리체다. 그래서 해요체가 아니라 보통은 이다체로 해서 대신 가락을 실자. 판소리 가락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고 무당이 하는 이야기 비슷해요. 작가님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왜 천부적인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받고 계신지가 지금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얘기 듣는 내내 엄청 소름 돋았어요.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러셨을까요? 정말 읽을 때 저도 오돌독이 정말 슬펐거든요. 근데 참 질문이 아직 많아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게 참.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그 인물 중에서 가장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을 것 같은
어린이 아니면 작가님이 생각해서 이거는 질문을 빼야 되겠다 그쵸? 왠지 한 아이만 짚어서 얘기할 수 없어서 궁금한 아이는 있어요. 네 궁금한 아이 네. 궁금한 아이는 뱅덕이. 아 뱅덕이가 궁금해요. 제일 가까운 세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뱅덕이는 어떻게 컸을까? 맞아요. 사과도 밴더기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표지에 보시면 뱅덕이가 네, 그래서 꿈꾸고 있는. 역시 김한영 선생님이요. 아 소리를 딱 부는 순간 역시 맞아요. 이야기를 해석하시는 선생님한테 말씀 그림 얘기 처음 하는 건데 뱅덕이를 표지로 딱 해오신 스케치를 보는 순간 역시 김한영 선생님은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도 김하연 선생님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꼭 질문에 넣는 걸로. 표지를 보면서 꿈을 이루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밴더기. 맞아요. 읽다 보면 정말 우리 어린이를 너무 씩씩하게 느껴지고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뭔가 슬프고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씩씩하고 희망이 느껴지고 기운이 나고 그런 10편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서에는 또 슬픔, 공동체, 연대, 희망 이렇게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작품의 고갱이가 뭐였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것. 그거는 뭐 주제를 통틀어서는 10장에 있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저는 그냥 각 장에서 시대별로 그 시대의 주요 이데올로지, 그런 의미에 해당되는 캐릭터들의 삶, 그런 걸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테마별로 그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장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월드컵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잔치라고 하잖아요. 파티가 아니라 잔치인데 잔치에는 사물놀이 같은 꽹가리로 온통 두드려요. 야 뭐야 들어와. 어제까지 싸우던 부부싸움 하던 사람이 그 멱살잡이를 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춤춰 이거예요. 한번 마음껏 여기서 소리를 질러봐. 그 다음에 얘기해봐.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 해를 남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떠오른 생각이 그 10번의 해가 뜨고 지고 또 그 해가 우리 앞에 딱 다가왔다. 다시 떠올랐구나. 읽을 때마다 하나의 해를 딱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방금 떠올랐어요. 맞아요. 되게 멋진 생각을. 오늘 같은 날이 드는 네. 갑자기 멋진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근데 이 이야기가 2002년에 멈추잖아요. 근데 이제 20년이 더 훌쩍 흘러서 2010년대, 2020년대의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2010년대와 2020년대 어린이들을 각각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신다면 어떤 어린이를, 어떤 사건과 어떤 현대사와 어떤 어린이를 고르시고 싶으신지 고민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사건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2012년에 그 강남 스타일 이후에 BTS를 비롯한 K-팝 열풍, 2014년에 세월호 참사, 2017년 박근혜 탄핵과 촛불 시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2019년부터 있었던 코로나19, 2022년에 이태원 참사, 2024년에 현재의 촛불 집회. 대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사건들로 네, 해보자. 어떤 장면과 어떤 어린이를 딱 이렇게 잡고 싶으신지. 제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 제 생각에 저는 사실은 그게 뭐 21세기 와서는 조금은 마음을 놨어요. 무슨 마음이 났냐면은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딱 한 번
업해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산을 3개 넘어야 돼요. 학교 갔다가 오려면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1시간? 3개 넘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도시락을 안 가져간 거야. 그래서 집에 토요일 날이었는데 집에 가려고 산 앞에 멈춰 있는데 도저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시락 안 먹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 여기 쓰러져 있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줘. 몇 학년 때요? 2학년 때. 와, 애기네, 완전. 네.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쓰러진 거예요. 산 밑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 막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달려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모내기를 하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기정이가 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달려왔겠죠? 근데 그 달려오는 2시간을 저는 거기 쓰러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내 앞에서 있던 소가 죽었어요. 커다란 암소가. 근데 옛날에 소가 죽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소가 풀썩 쓰러져 죽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온 거야. 놀래가지고 올라오서 나를 들쳐업더니 막 넘어가는 거예요, 고깃길을. 근데 처음으로 아빠의 등짝에 있는 살냄새를 맡았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근데 나에게 아버지는 늘 그냥 근엄하고 술을 드시고 가끔 화를 내시고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딱 한 번의 기억. 근데 이제 2000년대 와서 이제 왜 조금 아냐면은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같지 않잖아. 그쵸. 나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아이들의 공간에서는 사실은 20세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전쟁이니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현재 같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또 빼고 세월호 때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빼고는 아이들에게 삶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은 우리만큼 그런 트라우마는 없겠지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세월호가 저한테는 사실은 모든 작가들한테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쓴다면은 세월호 정도는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쓰긴 썼어요. 단편으로. 쓰면서 죽을 뻔했어요. 우울증 걸려서.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세월호 이야기는 쓰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목소리, 그 아이들의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해를 삼킨 아이들로 이어서 써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다른 작가님들하고 콜라보를 해서라도 다른 작가님. 제가 농담이 아니라 딱 그 2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해를 삼킨 아이들이에요. 1년 동안 무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선언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거 같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그거였어요. 모두 잘 지내겠지라는 그 세월호 이야기 담은 죽음을 다룬 이야기들인데 그거 쓰면서도 똑같이 작가는 좀 감정이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죽는 아이들의 감정이입을 하고 거의 1, 2년을 그 생각만 하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죽으라는 얘기. 아니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올 거예요. 맞아요. 그냥 누가 쓰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또 안 쓰면 죽을 것 같은. 맞아요.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작가들한테. 맞습니다. 저도 지금 내란성 장염을 앓다가 3일 동안 3일 동안 근데 글을 또 못 쓰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일째 그래도 부여잡고 일어나서 몇 줄이라도 쓰니까 살겠다. 약간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쵸. 안 쓰면 괴로운데 쓰면 괴롭고 또 안 쓰면 괴로워서 쓰면 괴로워지고
어쨌든, 네, 그러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 시간에 또 많이 해주실 거라서 그동안 계속 읽어왔거든요. 낭독을 해와서. 그럼 이제 좀 작가님에 대한, 작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궁금증도 좀 더 풀어볼게요. 작가님 처음 글 쓰실 때, 처음 쓰시는데 너무 슬픈 얘기만 자꾸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뷰 하실 때. 그래서 좀 짝꿍께서 좀 그러지 말아라. 재밌는 이야기를 써라. 그래가지고 톤을 좀 바꾸셔서 그때 쓰신 게 바나나가 뭐예요 였던 거죠. 근데 작가님이 예전 또 인터뷰에서 내가 정말 쓰고 싶은지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확신이 서야 나는 글을 시작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등단작 이제 쓰시고 작품 쓰시고 해를 삼킨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고르신 이유가 나는 내가 정말 쓰고 싶고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섰던 거였던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질문을 지금 준비해놨는데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더 얹으면은 원래 역사 이야기를 그러니까 동화 이야기니까 재미난 거 판타지만 생각했어요. 결국에 저도 제일 쓰고 싶은 거는 판타지 작품들인데 자꾸 역사에 손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역사를 모르고서는 역사를 자기 스스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서는 현재고 미래고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에게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꼭 해줘야겠다는 이런 당위성?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난 재미나고 웃긴 이야기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역사 이야기를 찾게 된 거는 그래요. 네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될까, 우리. 그게 왜 필요할까? 지금의 이것이 왜 필요할까? 이것들이 계속 작가로서 역사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계속 다가오고. 예. 그래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삼킨 아이들을 시작으로 조금씩 그 작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작품 이야기인데, 저는 작가님 많은 작품 정말 좋아하지만, 특히 개인적으로 진짜 애정한 작품인데, 고제는 알고 있다를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고제는 알고 있다. 작품도 정말 좋았지만, 전 작가의 말에서 너무 눈물이 터졌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울컥한데, 작가님 문장이 정말 사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도 너무 슬프고, 그래서 좀 앞에 방금 드린 질문하고 또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작가로서 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고 싶은 이야기와 세상에서 원하는 이야기가 갈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작가님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방금도 해주셨지만 전 좀 그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뭐 결론은 쓰고 싶은 거 써야지. 쓰고 싶은 거. 세상이 받아주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런 질문이 있어요. 늘 질문하는 건데, 이야기는 왜 필요한가? 사실, 이 시대는 영상의 시대잖아요. 지금 뭐, 훌륭한 애니메이션, 훌륭한 웹툰, 훌륭한 드라마, 훌륭한 영화가 막 쏟아지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특히 우리 동화 작가는 왜 이야기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성인 쪽에서는, 최소한 성인 쪽에서는 이미 영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동에서는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야기의 개수나 이야기의 아주 빈자리, 전 계속 그걸 봤어요. 20년에 우리 아동판에서의 동화판은 쓸 이야기가 황무지 같았어요. 빈 땅. 와, 여기 넓은 땅을 내가 다 가꾸리라.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지금도 아직
많은 자리가 채워졌지만은, 곳곳에 이 빈 땅과 기름진 저 밭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반밖에 안 썼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쓸 이야기가 많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작가가 그 배짱이 있어야잖아. 배는 고프더라도, 네. 쓸거리 많다 하고, 그냥 이런 생각만 가져도 그냥 배가 부르잖아요. 네. 소재 리스트 보면 배부르죠. 그렇죠. 그게 없을 때 고통스러운 거죠. 맞아요. 뭘 쓸지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될지, 뭘 써야 될지 고민할 때 저는 그러니까 습작하던 시절에 작가님 책 보면서 교과서사만 많이 공부했어서 선생님하고 이런 말씀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일단 나중에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작가님에게 좀 이따가 다시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작가님이 오랫동안 선착하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의 놀이, 노는 어린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생동감 있는 어린이 캐릭터를 보여주셔서 독자들이 정말 많이 환호했던 거고 그래서 작가님 동네에서 가장 잘 노는 어린이를 작가님이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저 많은 거 알고 있죠, 작가님에 대해서. 스토킹은 아니고요, 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는지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네, 궁금합니다. 고민은 많이 했는데, 연구는 안 됐는데, 그냥, 놀이라는 게, 아이들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어른들도 잘 놀아야 돼. 맞습니다. 여기도 놀고 있잖아요. 네. 핀거크.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저를 연구하잖아요. 속으로 나부터.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는데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했더니 전 잘 못 놀아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글 쓰면서 놀고 있구나. 이제 그거는 잘하는데 다 여유롭게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또 남다르게 또 어떻게 다르게 어떤 해소할 놀이를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 팔자련이 하고 난 글 안에 이야기 안에서만 놀래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의 놀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그거는 어린이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것이다. 어른들도 잘 노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에 글 쓸 때 2002년 그 즈음의 고민 가장 제일 큰 게 뭐였냐면 동화 쓸 때 고민이 어른인 내가 어린이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계속 슬픈 이야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 글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른인 거예요. 그냥 글 쓰는 내가 글을 쓰는 내가. 근데 전 이제는 해소가 돼서 그거는 글을 쓰는 거는 작가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하잖아요. 네. 걔가 어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야. 그때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그럼 얘는 몇 살 먹었느냐? 얘는 누구냐? 얘 정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이는 인간들이 얘기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의 본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일 것이다. 그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가 그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다시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써버리면 어른이 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계속 그것 때문에 헤맸어요. 성인인 나, 이야기하는 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아이의 존재, 이걸 다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된 상태에서 글이 나오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아이를 이렇게 대상화 시켜서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지금에 나하고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동화는 어린이들만에 국한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어른들도 노인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가 그거는 옛날 이야기는 천년 수천 년 동안 걸러진 거기 때문에 다 어른들도 같이 즐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듯이 그런 맥락에서 동화. 예. 그래서 그 놀이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다 보니까 뭐 지금 놀이는 인간들의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답을 듣게 돼서 지금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 작가님의 그때 인터뷰를 읽은 게 정말 오래 전인데 그 이후에 작가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디서 여쭤볼 수 없었어요. 작가님을 뵐 기회가 따로 없었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작가님의 질문과 답이 이만큼 진전해 왔구나 라는 게 되게 느껴지고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지금 작가님이 놀이로서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한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이 내면 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내면 아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화자로서의 어린이로 접근한다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린이가 하는 놀이를 관찰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노는 존재로서 같이. 네, 노는 존재로서 같이 작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접근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우리 잠깐 사전에 차 마실 때 작가님이 가장 어렵다고 하신 질문인데 2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린이 문학 동네에 계시면서 어린이란, 동화란 하고 정리하신 나만의 한 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화내신 거죠, 저한테. 아니, 이 질문 빼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걸 얘기할 정도면 성의인데. 그러니까 2024년에 작가님으로서. 그럼 괜찮죠? 다시 어떻게 보면 그 동화 정도 얘기할게요. 네. 그냥 다시 원점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뭐냐면 동화란 한 10여 년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뭐였냐면은 동화 창작에서 중요한 게 동화와 소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 차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보통 아동소설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고학년 동화 얘기 많이 하고 동화하면 이제 저학년 동화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법이 다르거든요. 소설 기법을 쓰는 거하고 동화 기법을 쓰는 거하고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뭐 10년이 흐른 지금 그거나 그냥 이야기면 된다. 온전한 이야기면 상관이 없다. 또 어차피 동화건 소설이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발전하는 단계일 것이다.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두 가지를 막 촘촘하게 혼자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이걸 글로 쓰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막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INTJ. 왜냐면 이론서가 없어요. 이걸 딱딱 구분해서 여긴 여기까지 이거 쓰고 여기까지 이거 쓰고 이론서를 쓸 수는 있겠어. 그런데 써보니 직접 그걸 창작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온전한 이야기이다. 궁금한 건 내가 혼자 열심히 말하고 다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너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드는 생각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야기라는 큰 틀 안에서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란 이것이 아니라, 이야기. 또 이야기에 충실한 것, 이야기의 본질에 충실한 것. 또 굳이 이제 동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나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들은 책이 없었잖아요. 그쵸. 여기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어렸을 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정말 빨리 작가가 됐을 텐데. 그만큼 이제 도서관이 중요한 몫이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란 좀 막연하지만은 이제 동화와 소설 사이에서 분화됐던 것들이 하나의 지금은 이야기라는 것들로 다시 모이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동화 쓰기 이전에 소설 습작생이었거든요. 네네. 소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소설 공부를 많이 하다가 다시 엉뚱하게 동화를 쓰려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이 두 개 차이가. 그래서 계속 구분을 했었는데 그걸 10년 동안 구분하고 있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야기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순환 논리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는 흘러야. 그럴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만, 계속 숙제 같아요. 네. 작가들에게는 다 계속 남는 질문일 것 같아요. 20년 후에 또 만나서. 와, 너무 좋아요. 이 자리에서 같은 멤버로. 네. 좋아. 그럼 이제 다들 마음속에 이제 궁금하신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작가님께 마지막 질문 여쭤보는 동안 다들 궁금하신 거 생각해 두시고 계세요.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내가 가장 독자나 나의 후배 작가들에게 나를 알려면 이 작품은 읽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난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어라고 권하시는 책에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혼난다니까. 왜냐면 그 작품을 구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단 그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혼자 동화 연구하고 혼자 공부하듯이 쓴 작품은 금두껍의 첫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쓰면서 동화는 이런 것이지.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지, 이럴 거야. 이렇게 쓰는 것도 동화일 것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TJ 같은 성격이 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이 가잖아요. 네. 제가 그랬던 거예요. 10편의 작품인데, 10편이 아니지만, 그걸 쓰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자기 확신하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썼던 작품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3편 실려 있잖아요. 3편, 2편. 3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기정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썼구나. 네. 그러니까 후배 작가님들은, 조금 동화에 대한 공부가 될 거예요. 네, 저 그걸로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어요. 금두껍의 서서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 작가님 오신다고 기뻐하니까 알모님이 진행을 맡기신 거거든요. 휴. 덕후는 개를 못한다고 누가 그랬나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질문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손을 드시고,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8년 전에 이제 처음 동화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김기정 선생님께 배우고, 6년 전에 학교부에서도 선생님께 동화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오늘 선생님 오신다 그래서 되게 설레면서 기다렸는데 하필 오늘이라 제가 1시에 여의도에 가야 돼서 먼저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1년 전에 선생님께서 동화와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체와 플롯과 캐릭터와 모든 그 이론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정말 그걸 신주단지 치듯이 항상 고학년 동화 쓸 때, 저학년 동화 쓸 때 염두에 두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살짝 배신감을 느끼면서 또 선생님께서 한 끼 점심을 못 주셨을 뿐인데 쓰러지셨다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허약한 제자를 주셨는데 놀라움을 살짝 네. 애기 때였어. 네, 맞아요. 어릴 때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8년 전에 처음 이제 해를 삼킨 아이들을 읽었을 때는, 저는 이제 거꾸로 이제 책을 읽었어서, 그때 처음 이제 선생님 한겨레에서 뵙고, 공주법의 설석과 이제 그 바나나가 뭐예요? 이렇게 읽고, 그리고 나중에 해를 삼킨 아이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해를 삼킨 아이들의 읽기 전에 그 소제목만 봤을 때 애기 장수 큰이는 혹시 아기 장수의 꿈에 어떤 화소가 있는 걸까? 아니면 거지공주 같은 경우에는 바리공주의 어떤 모티프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내용은 전혀 그 옛 이야기와 전혀 내용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혹시 그런 어떤 캐릭터를 잡으실 때 그런 옛 이야기의 화수를 사용을 해서 이상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처음에 있으셨는지 그 점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작품들 중에 그 마고하니가 등장하는 마고하니의 가마솥이랄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모두 잘 지내겠지에도 세월호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실 때 이제 그 삼신현이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옛 이야기의 어떤 캐릭터나 모티브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신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해를 삼킨 아이들의 경우에도 혹시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 점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8년 만에 다시 그 책을 읽으니까 살짝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의 현실에서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에 쓰신 그 작가의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2024년 12월에 만일 애기당 큰이가 지금 용산을 찾아간다면 용산에서 스스로 제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헛된 꿈을 꾼 자를 만난다면 큰이는 과연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팔뚝만한 삶으로 그 자리를 휘어쳤을까? 어땠을까? 작가님께서 다시 쓰신다면,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큰이를 다시 쓰신다면, 큰이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점이 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동화 작가 안유선 선생님이시고요. 자기소개를 빠뜨리셔서. 네. 자기소개가 필요해요. 네. 맞아요. 그 소개 할 때 옛 이야기 와서도 적극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도움받은 책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서정호 선생의 옛 이야기 100가지. 그거를 딱 읽는 순간 갑자기 그 당시에 어린 시절로 더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른들한테 쫄르고 들었던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진짜 동화구나.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있는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소설 문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을 좀 더 비유와 상징을 넣어서 개발시키면 훨씬 엄청난 캐릭터들이 될 터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해를 삼킨 아이들을 쓸 때 맞아요. 아기 장수 근데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하고 뭐 곰보 정도 쓸 때는 놀부를 데려오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요소에서 내가 살리고 싶은 그 옛 이야기의 그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뒤로도 곳곳에 제가 계속 발굴이 아니라 이걸 좀 살을 찌우고 싶은 우리 신화 속, 전설 속 주인공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뭐 다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쓸 게 많다는 거기도 하고. 네. 애기장에서 큰일을 용서한, 그럴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해결은 잘 될 듯하야. 막 아쉬움이 남는다면 쓰겠죠. 근데 뭐, 현재의 우리 큰이 같은, 훌륭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큰일 굳이 큰이까지 불러가야 되는가. 산삼 없어도 응원봉 들고. 거대한 이 국민들, 시민들의 힘이 넘치는데, 그 맛을 보여줘야겠죠. 네. 근데, 큰이 같은 영웅적인 캐릭터가 필요하면 결국에는 뭐 실패한 혁명이거나, 아쉽거나, 그럴 때는 그런 히어로 캐릭터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현재의 용사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악몽이 되게끔, 꿈에 나타나게 해줘야지.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에 어느 날, 그 정도는 괴롭히고 싶어요. 지금 여의도에 가서 응원봉으로 시위하는 그 아이들이 2002년 이 아우라지 까마귀에 나왔던 그 세대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아이들이 지금 20년 후에 커서 맞아요.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로 저방에도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아니라 응원봉이고 케이팝이야. 맞아요. 또 즐거워. 맞아요. 저는 겁이 많아서 막 운동하고 투쟁하는 거 무섭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속에 보여진 그들의 모습은 다르구나. 아미봉 들고 가십니다. 와. 밤이에요. 봄이 아미 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전라도 광주에서 처남이 아들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담화문 최근에 발표한 담화문 발표하자마자 지방에서 오는 기차표랑 버스표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매를 버는 타입. 매를 버는.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질문하세요. 혹시 궁금하신? 제가 얘기해드리면 에피소드 같은 경우 그 캐릭터가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애를 삼킨 아이들에서 모델이 있는 거는 허봉달. 허봉달은 우리 뒷집 형님. 형님은 그 사실을 잊지 알고 마세요. 계시나요? 모르죠. 말해줘도 몰라도. 그렇구나. 바보 어봉달 그냥 가면 안 돼. 바보 어봉달. 봉다리 형님은 실명 아니고 본명은 따로 있고 지금도 시골 가면 계세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고 똑똑한 어봉달. 그 벌에 쏘인 허봉달. 그때 그 아이디어는 우리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나오셨거든요. 저도 그 초등학교인데 어머니가 어릴 때 문득 그 얘기를 해주신 거야. 유경수 여사가 온다고 해서 막 달려갔는데
헬기란 놈이 날라오더니 막 온갖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먼지만 잔뜩 씌워주고 날아가더라. 어머니는 뭐 거기서 막 감동했다 이건 아니고 어머니는 그 헬기가 뿜어대는 그 신나는 모래먼지 그것만 기억하면서 이걸 한 바가지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그 모래먼지 생각하고 헬기라는 말하고 유경수 여사가 왔었구나. 그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있었고, 유일한 캐릭터. 모델이 따로 있고, 나중에 이제 그 형님한테 저 책을 한번. 일단, 맞을 각오를 하시고. 어렸을 때 나는 안 때렸던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은데, 와.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10살 많을 때 초등학교에 그 형이 늦게 들어갔고 또 늦게 졸업했어. 그 당시엔 유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형님이 구구단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결석하길 원했나요? 그러니까 낯질은 잘하는데 무궁화를 배워버리니까. 근데 그 형님이 그 인사성은 좋아가지고 선생님들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조직 봉달 형님이나 봉달 형님 자녀분이 보고 계실지도 몰라. 우리 여기까지 해야 돼. 결혼은 그러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와. 저는 먼저 지금 1호사에서 아. 같이 양손을 놓고 사실은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특히 저희 애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가 너무나 저한테 가장 통쾌한 어린이 문학에서 독서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대장 공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공보라는 캐릭터의 반전도 재밌었고 걔의 그 똥칠이 물론 그 어마어마한 그 작전상의 상품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저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약간 어떤 상상력의 물꼬를 확 튀어준 그런 작품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 상황을 그 틈이잖아요. 사실 아이의 무리와 이 엄청난 어떤 상황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구나 해서 정말 감탄했던 작품이고 다른 것들은 너무 가물가물한데 근데 너무 다시 잘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20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읽혀야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서로 읽자고 권하는 저부터 다시 읽고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해주신 이야기들 너무 많은 울림들이 지금 있어서 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데 선생님 그 최근에 쓰신 역사물들도 많이 봤어요. 그 한 권의 책에서 나왔던 네. 제가 근데 어쨌든 선생님 계속 보고 여의도 가실 분이 지금 장가 가실 분이 이렇게 세 분인데 잠깐 반드시 도서관 일을 처리하지 않는 분들이 저희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할 거라서 우린 같이 그럼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 그럼 한 가지만. 지금 다들 질문이 맞아요. 최근 이제 작업과 이후 계획 말씀 간단하게만 듣고 우리 마무리 하면 어떨까요? 사진 한 장 찍고 네.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신 골치 아픈 탈구는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식사하면서 듣고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아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 마무리하는 늘 작가는 그래요. 생각에 신이 있다면 하느님 이 작품을 쓰고 죽게. 모든 작가가 그렇잖아요. 정하는 게 늘 이 작품. 그럼 딱 끝나면 다 바로 다음 작품 쓰고 있어.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작품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끝났어요. 네. 지금도 2년째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왜냐면 딸랑 한 권 쓰려고 했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한 10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커지니까 막 복잡한 사건들도 있고 캐릭터도 많아지고 지금 쓰는 거는 도술 이야기.
무슨 버털도사. 예, 20년 전에 그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진짜 질투가 많이 나는 거야. 그쵸. 아씨. 작가로서. 열받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마법이 아니라 도술로 한번 부려보겠다. 그래서 아이고,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타협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중학년 대사니까요. 네, 중학년인데,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도술 이야기를, 올해 또, 그랬어요. 해리포터의 상대는 안 되겠지만은, 좀 그 대척점에서, 왜 도술일까? 왜 도술 이야기가, 필요할까?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뭐 요즘에는 좀 그런 도술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바로 이제 다른 작품들 막 참고하게 되면은, 이렇게 싹, 흡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눈길도 안 주는데, 오랫동안 생각은 해왔으니까, 그걸 풀리라 해서 도술 이야기 쓰고, 궁극적으로는, 계속, 판타지 이야기는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요. 구축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하면서 써야 될 것들.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거는 이전에도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판타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20년쯤. 내 곳간이 어느 정도 비워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겠죠? 그럼요. 수 있으니까. 그럼요. 계속 소원 취소하고 다시 갱신하면서. 마침 마지막 질문 또 안희선 선생님이 그 질문으로 채우셔가지고, 우리 그러면 작가님 오늘 참여하신 마지막 한 말씀만 듣고, 오늘 자리가 어떠셨는지만, 그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듣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의미가 어떤 자리일까? 또 최근에 계속 드는 생각들은, 난 20년 동안 어디쯤에 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곡간을 열어봤죠, 오랜만에. 곡간을 열어봤더니, 지금 탈구하는 거 하면 반 정도 곡간 채우거나 비웠거나, 뭐, 이런 상태이고, 정말 해를 삼킨 아이들이 나온 지 20년이 됐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기념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20년을 또 제가 나아갈 수 있게끔 또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작가로서 대답이라고 할 거는 작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작품들, 내가 소망하는 작품을 써내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여기고요. 앞으로도 집에 꼭 칙파하면서 작품을 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정 작가님의 도술 이야기, 그리고 20년 후 이 자리. 다시 약속하면서 오늘 해를 삼킨 아이들 출간 20주년 축하 김기정 작가의 만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